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했던 코스피가 미국 주가 급락의 1분기 실적 우려까지 겹치면서 하락세입니다. 지수는 1984.29포인트에서 장을 출발해 장 초반 한때 1990선을 넘어섰으나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198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전 거래일보다 6.99포인트 하락한 1981.1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건설, 운송, 조선 등 이른바 한계 업종의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 중 12%만 차환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나머지는 차환 발행을 하지 못해 현금으로 상환했습니다. A+ 이하 비우량 등급의 회사채도 대부분 재발행하지 못하고 상환돼 해당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선임 안건 5개 중 1개꼴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의결권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반대한 안건 가운데 부결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어 영향력 면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기 전에 관련 규제와 세제 혜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의 도입이 검토됩니다. 그레이존은 기존의 신규 사업이 기존 제도에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말하는데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의 핵심인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도하는 기업 활동 규제 정책 중 하나로 이미 재개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급락 여파가 이어지자 그 모습이 국내 증시로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 비해서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들어오기 있긴 하지만 매수 강도가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이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도 거센데요. 1,2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장보다 7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1980선까지 아래로 끌어내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대부분 종목도 혼조 양상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네이버의 급락이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이 미국 증시 SNS 관련 주가가 급락으로 이어진 여파로 네이버도 오늘 7%에 가까운 조정받으면서 74만 원마저 이탈한 채 73만 8천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여파로 코스닥도 1%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바이오주와 게임주들이 줄줄이 급락을 하면서 현재 554포인트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현재 상승 압력 받으면서 1,05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장 분석 두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일정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먼저 이번 주 일정표를 보면 유로존의 4월 센틱스 투자지수와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본에서는 BOJ 얘기가 열리게 되고요. 8일인 내일은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주 후반인 10일에는 중국의 3월 수출입 지표까지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일정 살펴봤고요. 이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 만나서 이번 주 일정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은 어떤 일정을 주목하고 계시나요? 네, 앞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4월달 유로 투자자 지수 이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있을 일본의 이제 그 금정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이 부분이 이제 주초의 핵심 이슈가 되겠고요. 주중반에는 미국의 FOMC 회의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후반에는 이제 중국의 3월 수출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금주에는 중요 이벤트라 생각합니다. 일단 4월 소비세 일본이 인상을 했는데 인상 후에 첫 금전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가 경제 절벽으로 인해서 2차 양적 완화 가능성은 무리익어서 당장 4월에 할지는 불명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조치 가능성은 충분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3월 FOMC에서 이제 앨런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번 FOMC 의사록에서 3월 FOMC의 위원들 간의 생각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후반에 있을 중국의 3월 수출은 2월에 워낙 수출이 급감해가지고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많이 키웠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그 정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슈 정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산재에 든 일정들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오늘 국내 증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증시 여파도 있겠지만 외국인이 국거래에 순매수 들어온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지만 매수 강도가 많이 약해진 모습인데요.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하락 변동성을 감안하면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아직 긍정의 관점이 유지되는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소폭의 매수라든지 소폭의 매도를 벌이더라도 약간의 추가적인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더 확인하라는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주식의 기술적인 과열 숨고르기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숨고르기 정도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이번에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숨고르기 정도로 보여지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라든지 중국의 3월 수출 개선 이런 등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2000선 아래에서는 좀 더 긍정적 관점 유지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대형주라든지 1분기 실적 호전 내수주 등이 좀 조정을 받지만 그런 종목으로 저가 매수 관점은 아직까지는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미 증시 하락만큼 낙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셨고 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숨고르기일 뿐이다라는 안심할 수 있는 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매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락 출발한 환율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환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서울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2원 20전이 하락한 1051원 30전을 개장했고요. 개장 직후에는 1050전 6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추가 하락이 제한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개장가보다 상승한 1054원 50전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외환시장에서의 반응은 달러와 약세로 반응이 나타났고요. 그 영향이 오늘 서울 외환시장의 달러원 하락 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3월 고용지표에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예상치에 약간 못 미치는 19만 2천 명 증가로 나타났고요. 지난 1월과 2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치 모두 상향 수정되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견고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지 못했던 것은 여전히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노동시장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인식이 작용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미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보합권에 머물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 달러화를 약세로 유도했습니다.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지난 3월 FOMC 회의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물가지표 모두 미 연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비농업 부문 고용의 견조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월간 고용지표 발표 이후의 시장의 반응을 되돌아보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는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이번 달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의 시장 반응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달러화 방향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달러원이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경우는 지난 주말 미국의 기술주의 부진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코스피 지수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달러 원의 하락에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록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기는 했습니다만 2015년 4월에서 2015년 6월로 약 2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 역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까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는 1,050원대 초반대를 중심으로 한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변수는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 주 8일에 마감되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소비세 인상을 상쇄할 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실망감이 니케이 지수의 조정과 엔화의 강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크로스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 공개되는 미국의 3월 FOMC 회의 의사록인데요. 이 내용 가운데 금리 인상과 관련해 미 연준 위원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느냐 하는 점이 달러화가 반등하는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변수가 달러원의 반등으로 이어질 경우 1,060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 1,048원에서 1,060원 사이 거래 범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1,050원 초반대에서 횡보 흐름 이어지겠지만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죠. 그 변수에 따라서 1,060원까지는 열어두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점검해 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B에서 1조 유로를 양적 완화를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1조 유로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네. 금액으로는 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때까지 ECB 행보를 보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는 이런 카드를 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1조 유로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결국 이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 비전통적 방식의 양적 완화는 하겠다라는 거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규모가 만족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경기 부양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 경기 부양이 맞을까 안 맞을까 해가지고 시장에다 계속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와서는 시행이 됐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유로존이 그 상황이다. 경기 부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어설프게 하면 시장 반응이 뜨뜻해지거나 하게 되면은 카드로서의 효용이 떨어지는 거고 이것을 무제한 국채입으로 가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얼정 금액을 시장에 디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디밀어 놓으면 시장에 반응이 나오겠죠. 많은 투자가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은 환호하거나 좋은 멘트가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1조 유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거 되겠어 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조 유로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느냐, 시행이 언제냐, 이제 이걸 찾아야 되겠죠. 이거 외에는 이제는 그 유로존이 할까 말까라는 것은 이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 보도를 통해서, 항상 보도는 우회적으로 나옵니다. 직접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그 보도가 나중에 가서는 현실로 드러났던 것이 각국 중앙은행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ECB의 이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장에 미끼를 던져줬는데 그렇다면 시행은 언제쯤 하게 될까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예전에도 이걸 할까 말까 미국에서도 그 3차 양적 완화를 뜸을 상당히 들였어요. 3차 양적 완화 얘기가 나면서 결국에 가서는 몇 개월 만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와 유로존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로존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오랜 시간을 끌면서 시간 벌기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돌아오는 물가 상승률을 보고 한 번 더 보는 정도까지는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 3개월 안에 기회를 좀 보지 않겠느냐. 만약 물가 상승률이 0.7% 이상으로 다시 못 가고 0.5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벼랑 끝에 밀려간 22로서는 벼랑 끝 위로 다시 나오기 위한 전략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 카드가 강력한 시장의 부양책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은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 이게 진짜라면 22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나쁠 때마다 집가는 올라갑니다. 네. 오, 나빠졌구나. 드디어 하는구나. 뭐 이런 분위기로 가겠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길어야 3개월 안에 진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이제 0.5%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0.2%만 더 내려가면 이제 더 이상 답이 없거든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시장의 기회는 22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좀 인플레 때문에 돈 풀기를 꺼려했던 옌스 바이트만 총재도 기간풀 꺾인 모습이고요. 이렇게 시행이 되려면 독일 쪽의 내부 공감대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결국 그 유로존은 이 통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주식회사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지주들의 그 강력한 반발이 있으면 못하는 건 사실이죠. 독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독일도 지금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왜 반대하냐면 지분 구조대로 돈을 많이 냈는데 이 돈을 오히려 독일에 안 쓰고 다른 나라에 쓰는 게 문제거든요. 취약국에다만 돈을 쓸까봐. 그러면 우리가 거둔 세금으로 그쪽에 쓰면 우리는 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옌스 바이트만 한 얘기가 뭐냐면 유로존 법을 저촉하지 않으려면 프랑스와 독일도 같이 살아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불만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2로서는 결국 전방위로 매수해주는 그런 전략 구상이 상당히 없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 좋은 거는 좀 내비두고 나쁜 거를 좀 처리하고 뭐 이런 식의 정상인데 22의 어떤 돈을 출자한 나라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전방위적으로 그 유로존에 속해 있는 나라들을 전부 상대로 아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1주유로 갖고 될까? 이 정도면 충분할까? 이 고민을 하겠죠. 왜냐하면 유로존에 가입된 나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웬만한 돈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로존 쪽에서 돈을 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선주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조선주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양적 완화 기대감이 일부 좀 반영된 걸로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 선주가 유로존에 좀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자들이 그리스에서도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선주들이 많은 나라들이 뭔가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을 그들이 써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조선주가 그나마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오늘 조선주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100%다라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주가 지금 더 이상 그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꺾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꺾이는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이라 한다면 이런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BOJ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열리게 될 텐데요. 이번 회의에서 어떤 말들이 오게 될까요? 아무래도 소비세 인상을 한 직후 회의라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소비세 인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BOJ 쪽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갖춰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소비세 인상이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면 BOJ로서는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유심히 이 어떤 소비에 대한 부분을 관망하면서 시장을 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무슨 조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이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커버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마 양적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겠나. 그 정도가 아마 최대치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도 쓸 카드가 없어요. 이 모든 카드는 미국에서 배워온 거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면 당연히 일본도 더 이상 쓸 카드는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그렇다면 결국 빈전통 방식의 어떤 추가적인 돈을 더 집어넣는 방법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시장이 어떤 성장에서 둔화되는 모습이 온다면 우리는 나설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아마 반복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본은 그거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부양책 카드를 내놓게 된다면 그 시기도 역시나 궁금해지는데. 이것도 좀 말이 많죠. 시장에서 뭐 9월 달에 할 수도 있다. 뭐 6월 달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 아베의 경제 스승이기도 하죠. 자문위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2달 안에 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보통 2달이나 1달 반 사이를 계속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요. 아마 정부 정책을 주관하는 사람들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진행한다면 2달 안에 진행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약간 늦춰질 수 있겠죠. 참 재미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2분기에 다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 이게 정말 저는 정말 2분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물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급락해 하고 뭐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시장에서는 2분기에 포인트를 엄청 맞추고 있다는 거죠. 중국도 지금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고 유로존도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있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2분기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골드만삭스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 2분기가 올해 아주 클라이막스를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일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카드가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 둔화도 좀 막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돈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래서 이 유동성 공급을 한다 그래서 정말 소비로 인한 소비가 둔화돼서 그로 경제 둔화를 막을 수 있을까는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하는 거고 유동성을 공급하면 누가 가져가면 개인이 가져갑니까? 개인 안 가져갑니다. 거의 대부분은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하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은행이 시장이 불안한데 대출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함 좀 가져야 됩니다. 미국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줬어요. 그냥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연준에다 돈을 맡겨가지고 예금금리 0.25%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될까 안 될까 나 정말 궁금합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개인들이 대출받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은행이 그걸 대출해주겠냐. 그걸 본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미국처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 소비세 인상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양적 완화를 했지만 주식시장은 올라도 시장에는 실제로 흡수가 되지 않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습니다. 이주열 신임 총재가 주재하는 첫 회의인데 첫 회의만큼 금리에 대한 기조는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뭐 첫 회의에 뭔가 변화를 준다는 건 좀 어렵겠죠? 네, 위험 부담이 있겠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금통위 위원들과 대화도 많이 못했을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이주열 하는 총재의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 이 사람이 어떤 뷰를 가지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상황에 따른 나는 강력하게 진행될 거야. 이 한마디가 시장에는 엄청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김준수 총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시장 신뢰에서 이런 데도 불구하고 중앙한국은행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항상 보면요. 꼭 10명 중에 1명은 반대로 갑니다. 9명은 낫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은 전부 다 원했는데 아니라고 그런다면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신임 총재는 알고 들어왔으니 신임 총재는 9명의 의견을 받아주는 어떤 코멘트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시장에는 핵심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방어적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금리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그것을 좀 더 지켜보는 포커스가 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여파로 오늘 조정받고 있긴 하는데요. 많이 빠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외국인이 구거래를 연속스러운 순매수 덕분인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뭐 외국인들의 힘이 좀 크다라는 생각인데 이 수급적인 거 보면은 그냥 아우라는 소리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웃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네. 답답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관들 혼자서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혼자서 막 한 1,500억 팔아대니 이게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우라는 소리 나올 수밖에 없죠. 기관 왜 이렇게 파는 건가요? 일단 2,000포인트에 대한 펀드 환매 물량이라는 대체적인 얘기가 있죠. 사실은 옵션의 포지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옵션 포지션 보시면은 255, 코스피 200으로 255 풋콜에 걸려 있습니다, 기관은. 그러니까 255 풋콜이란 무슨 말이냐면 255가 풋이 나든가 255 콜이 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포인트를 잡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근데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계속 사는 것으로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에 물론 기관 입장에서는 이번 주 금통위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옵션 만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만약 스트레스가 바뀌게 되면 이건 예상 밖의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이 드리볼은 상당히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관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나름대로 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한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 지금 시장은 가야만 한 자리라면 같이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결국 기관이 시장으로 다시 기환할 거에 대한 기대감은 꼭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 오늘 들어와 주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살짝 졸리는 장세에 살짝 졸리는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좀 바짝 이렇게 장 초반보다 오후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좀 찌글찌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해드렸다시피 실적 시즌에 대한 분명한 위기의식이 지금 코스닥 종목들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으로 가져왔냐면요. LS 가져왔습니다. LS. 그래서 오늘 LS가 한 3%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3%의 강세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LS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짚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강세 나타나는 이유가요. 이 동재련 수수료가 많이 올라갔죠. 동재련 수수료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지분법 이익, 니코동 같은 경우에 지분법 이익이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LS 엠트론이죠. 이 트랙터 판매 부분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중장기 성장성까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일단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 LS를 통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구자일 회장인가요? LS 그룹에서, 부회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기로 했냐면, 전문 경영체제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룹에서는 볼 수가 없는, 스타일인데요. 미국 스타일이죠. 어떤 거냐면, 경영진과 그 대주주의 분리.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계로 간다는 것은, 이제 경영성을 좀 더 중요시 여기겠다. 근데 지금 과거에 이 LG그룹을 보면은요, 사실은 LG그룹을 이야기를 할 때 외국에서 평가받고 있는 게 뭐냐면 휴렛패커드와 같이 두 기업, 어찌 보면 두 명의 헤드를 가진 아주 탄탄하게 잘 조율되어서 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G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융화가 중요시됐던 기업이었는데 결국 이러한 모태들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작도 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룹에 속하죠. LS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아예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다. 자, 새로운 우리나라 기업 내에서는 도전인데, 이러한 도전할 수 있다는데 저는 큰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요, 또 전문 경영인체가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시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졌다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주가 상승의 수급 동향 분명히 있겠죠. 첫 번째 보면은요, 작년 하반기부터요,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매수가 굉장히 가속화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면서요,
연기금은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반해서 투신이나 기타 기관들은요,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상승 부분이 좀 제한됐던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최근 어제와 오늘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양호해지면서 주가가 좀 탄력을 가져가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중요한 관찰 포인트 역시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전선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3년 동안요, 이 전선 부분에서 발생하는 적자들이 계속 이렇게 주가 상승을 좀 끌어당겼었는데, 이 부실기업도 많이 정리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JS전선 같은 경우에도 정리하기로 해서, 일단 3년간의 전선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을 잘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제 안정화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카타르하고 베네수엘라 해저 터널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았잖아요. 이 수주의 실적이요, 이제 드디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수익성이 높은 사업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적이 나온다면 본격적으로 올해는요, 이익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좋은 타이밍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 보면은요, 우선 1분기 실적이죠.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영업이익 자체가요, 한 1,430억 원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기대치가요, 약 한 1,200억 정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1,150억 정도 됐었는데, 그거보다 한 15%, 많게는 한 17% 정도까지도 더 상회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자, 이것이 무엇이죠?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의 속도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해외 이 자회사들이 꽤 요즘에 쟁걸음으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인도,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진출하면서 관련해서 LS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이 나아진다면 이제는 전선과 비전선 부분 모두 다 양호한 실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비전선의 영업이익은요, 작년에 한 해를 이제 LS를 먹여 살렸던 게 바로 비전선 부분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요, 비전선 부분만 하더라도요, 영업이익이 약 한 35% 정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간에, 좀 문제가 되었던 전선 부분도 3년 동안 잘 정리를 하면서 해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전선 부분 같은 경우는 35%의 성장.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올해 전망은요, LS 굉장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까? 물론 LS 지주회사뿐만이 아니라 LS 관련 기업들, LS 산전 등의 종목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이 주식을 살 것인가 팔 것인가. 자, 밸류밴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밸류밴드 상에서 흐름을 보시면, 밸류밴드가 드디어 우하향하다가 우상향으로 터닝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쵸? 지금 딱 터닝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으로 저평가 국면에서 재평가 그리고 고평가로 갈 수 있는 자리로 터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 중심선인 저 노란색까지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밴드로 보시면 상승하게 된다면 8만원대 언저리에서는요, 단기 저항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LS 같은 경우는 지금 8만원 선에서 그칠 것 같지는 않고요. 8만원 선에서 살짝 조정을 한 2,000원, 2,000원 정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1사분기 실적이 나오는 지점에서 확인했을 때 역시 이렇게 좋게 나오더라, 1,4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더라 했을 경우에는요, 아주 중장기적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특히나 LS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유통 물량이 많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 그동안 투신권들이 쭉 팔았다 했었는데 투신권이 매수가 들어와 버리면 아주 가파른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9만원까지도 충분히 보이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8만원대 저항이 있다. 그럼 8만원을 팔 것인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닥권에 사신 분들은요, 8만원을 살짝 끊어주는 거 괜찮겠어요. 단기적으로 살짝 끊어주고 다시 한 78,000원 정도의 흐름을 보고 기간과 그 가격을 보고요,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다면 9만원 정도까지 쭉 중장기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결론은요, 결국 8만원대 저항은 받겠지만 그 저항 속에서 다시 한번 제 8만원 안착을 한 다음에
시장의 흐름들 수급이 양호해진다면 이거는 펀더멘탈로 재평가에서 고평가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LS그룹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다 같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무리와의 특징주 여기서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요 빠르게 조금 회복을 해줄까 했는데 다시 조금 주저앉는 모양새죠. 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제 종목들도 약간 주저앉네요. 왜 그렇죠? 수급을 보고 하다 보니까요 시장에 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 종목들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걱정 마시고서 홀딩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 아래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바로바로 해드릴 테니까요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수급 100점도 좀 보고요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수급 100점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LG화학,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LG전자, LS. 방금 우리 나무님 멘토님께서 LS 말씀 주셨죠?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장 얘기를 제가 굉장히 짧게 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이요, 바닥에서 오늘 치고 올라갑니다. 2.4%, 2.5%까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6,500원 정도가 올라주고 있네요. 자, 바닥에 치고 가는 거.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화학주나 철강주들이나 조선주들이나 반드시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나온다 하면서 조정 심하다 매수 사인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철강주도 잘 가고 있는데, 중국 상해지수와 더불어서 미니 부양책과 더불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게 뭐가 있죠? 바로 호주 달러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호주 달러에 대한 부분이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자, 호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자원, 철강소 같은 경우가 많이 어디로 팔려나가고 있다? 중국 쪽으로.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경기를 어떻게 한 번 더 뭔가 좀 개선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더 팔리고 있는 거겠죠?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중국 경기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포인트, 그런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LG화학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조정 심하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 포인트 맞추시고 네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요,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은요, 차트를 좀 같이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현대중공업은요,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자체가 오늘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3.5% 정도의 오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좀 더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나올까요? 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판단을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항상 그렇게 고민이 많던 조선주들의 흐름에서 크게 반등을 줍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늘 가고 있습니까? 삼성, 조선 다 가고 있는데 삼성, 현대 잘 가고 있죠. 왜 그렇죠? 이렇게 많이 밀렸던 주가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니까 큰 흐름의 차트에서 여기가 지금 바닥 포인트로 해서
잡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라인상으로 흐름을 볼 때 한번 반등이 이제부터 천천히 나와준다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저는 이 정도 라인은 좀 그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선주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어디까지 전고점을 뚫고 가는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기간적으로 본다면 길어요.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5개월 정도예요. 여기서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5개월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입니까? 지금 4월이죠? 네, 3분기. 한 10월 정도, 내도 11월 정도까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가져간다면 전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는 게 조선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잘 보시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요, 철강주. 크게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철강주. 포스코, 현대제철 다 잘 가고 있는데, 현대제철도요, 바닥에서 치고 가는 분위기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철강주는요, 화학주랑 같은 흐름을 보시는 게 낫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오늘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의 주봉상의 흐름인데요. 정말 계속 갑니다. 잠깐 봐드릴게요. 자, 언제부터냐면요. 3월부터 해가지고요. 바닥 58,000원 정도부터 해서 지금 68,000원 정도까지 해서 10,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일봉으로 봐볼까요? 자, 이 큰 흐름에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상승 분위기가 나와줄까요?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의 추세입니다.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전략 자체가 굉장히 유효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큰 흐름은 좋지만 정말 따라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판단이 돼요. 분명히 조정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밀릴지 모르겠지만 상승을 준 다음에는 분명히 쉬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꺾였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조정폭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따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급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분명 수급 정리가 있는 시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 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LS입니다. 자, LS 제가 오늘 굉장히 잘 지켜보고 있던 종목인데요. 나무는 멘토님께서 LS 정말 좋다고 하셨죠? 저랑 의견이 똑같습니다. 내가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자, LS 같은 경우 바닥에 잘 치고 가는 분위기 정말 좋았고요. 수급적인 개선사항 정말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조금 더 상승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잘 보셔야 되고요.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죠? 그 포인트를 같이 보시면 되고요. 상승 쪽에다 베팅을 하고 싶고, 차트상의 분위기를 볼 때도요. 굉장히 좀 바닥까지만 밀렸다가 올라가는 포인트입니다. 자, 볼게요. 새롭게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이 정도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바닥 라인에도 인식이 되는 구간대가 보인단 말이죠. 이 포인트에서 맞춰볼 때, 고점 포인트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경우에 이 정도 포인트가 잡힙니다. 지금 이제 이게 1차 부근인데요. 2차로 좀 잡아보자면요. 2차 부분 고점 포인트 높아지는 포인트 잡자면 다음 라인은 뭐 여기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이 포인트가 좀 잡히네요. 한 82,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LS 같은 경우는 잘 지켜보시고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하기 참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으로 하겠습니다. 9309님께서 빅텍이요. 빅텍부터 좀 가볼게요. 자, 빅텍. 잘 아시다시피, 그 전쟁 관련주로 잘 아실 겁니다. 자, 많이 조금 한번 상승을 해줬지만 조정을 받고서 또 한 번 밑으로 좀 꺼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저는요, 이 빅텍 같은 경우는요, 실적을 좀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만 체크해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굉장히 안 좋던 흐름에서 보세요. 굉장히 안 좋던 실적 부분이 계속 빠지는 흐름에서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은 좋은데, 흐름은 좋아요. 근데 제가 걱정인 것은 정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게 주가 흐름이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아니고요. 테마성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때도 그랬고요.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잘 보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실적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가 되어 있는지. 자 보세요. 당기순이익이 12억입니다. 그렇죠? 작년 실적으로 12억을 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437억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그래도 고평가되어 있는 PER로 따져보면은 한 40배 가까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35배 정도? 그러니까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 지금 매수가 자체가 적어주신 게 1,820원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하셨다 하셨는데요. 비중이 크신 겁니다. 이건 20%는 굉장히 크신 거예요. 저도 이 시간에서 항상 말씀드렸죠. 굉장히 실적 좋고 양호한 종목임에도 비중을 제가 10%만 가져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가져가도 한 번씩 혼납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난대요. 마이너스 5%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손절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빅텍은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적이 올해 개선 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고평가돼 있고, 그렇죠? 엔터주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바이오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는 매수하신 건 하신 거고 저는 비중 축소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려보고, 사실 이런 거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쪽에서 또 매도 의견까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엘리베이터 보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우리 6547님 문자 감사드립니다. 자, 6547님 매수가가 45,000원이십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죠? 남북 경협주들이 다 재미가 없어요. 드레스덴 맞나요? 그거 했는데 독일 가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좀 어느 정도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당장에 지금 북한에서 하는 행동은 지금 뭐 비행기 날리고 무선 비행기 날리고 전혀 지금 관심조차 없고 미사일 쏘고 있고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경협주들이 다 많이 좀 무너졌는데요. 다시 상승적으로의 분위기전에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뭐 쉰들러와의 어느 정도의 그 싸움 자체는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반등을 주는 실마리 자체가 나온다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조정이 거의 끝난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언제 팔아야 되죠? 이 종목은 매수가 부근에서 파시는 게 나아요. 너무 약간 테마성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같은 종목이죠. 현대상선. 이것도 주가 흐름이 완전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아예 그냥 깨졌습니다. 아예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아주 안 좋죠, 보기가. 그래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그 반등을 줄 때는 분명히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S-오일 볼게요. 4933님. S-오일, S 짝대기. 97,800원에 2년 되셨다면, 2년. 봐드리겠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유주들, S-오일, SK이노베이션, 다 좋아요. 그리고 배당 매력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그래도 항상 연말마다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흐름이 완벽하게 꼬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WTI나 브렌트 같은 경우가 좀 올라가다가, 특히나 WTI 같은 경우가,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한 $100 쭉 올라가다가 다시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한 107, 108 가다가도 주저앉아버리고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유가 자체가 약간 좀 힘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이렇게 좀 밀릴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유가가 안 올라가죠? 지금 경기 지표들이 확실하게 개선 사항이 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흔들리는 거고, 또 지난 시장에 뉴욕 증시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다우나 나스닥이 많이 흔들렸죠. 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주들은 언젠가는 실적 개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유주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화학주들이 가고 철강주들이 가고 민감주들이 간 다음에 그때 정유주들이 같이 잘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화학주들이 서서히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유주들이 반등을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2년을 기다리고 지금 수익이 9만원 이상까지 가시기 위해서는 지금 50% 이상 수익이 나셔야 되는데, 1년 넘게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8만원까지 다시 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때부터 보세요. 정유주가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관심을 버린 종목이에요. 당분간의 추이 자체는 계속적으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지 않지만요. 비중이 조금 40%인데 한번 반등을 크게 줘서 도달할진 모르겠는데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라인상으로 볼 때 판단은 되거든요.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 7만 원까지 봐드릴게요. 한 7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천천히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더 크게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이 모양 이 흐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종목군으로 보시고 일단은 너무 오래되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죠? 그냥 계속 가지고 가자라고 밖에 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좀 너무 늦게 대응하셔가지고요. 정리하기에도 조금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가져가 보시고요. 정유주, 유가 분명히 오를 겁니다. 고포인트 화학주 가기 때문에 유가도 오를 겁니다. 분명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자. 조금 더 힘내시고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마땅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 많이 손해를 보고 계셔서. 자,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 2362님. 네, 종목 상담 제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2362님 한국가스공사 63,200원 주셨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와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 한국전력이랑 주가는 앞으로 계속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기업 관련해서 한국전력도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실적 부분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크게 조금 최근 들어 잘 움직여주다가 밀렸어요. 그렇지만 이건 이런 포인트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밀렸던 포인트마다 상승을 많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끝자락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장에서 거의 횡보를 끝난 이후에 2%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 나왔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한번 상승 쪽 분위기 전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중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63,200원 바닥에서 잘 잡으셨구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흐름 보니까요. 외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최근 들어 수급이 약간 기관들이 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환되는 흐름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 서서히 보이긴 합니다.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많은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요게 좀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개인의 파랗게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흐름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내일장에도 상승이 나와준다면요. 충분하게 조금 더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얼마까지 갈까요? 1차적인 구간은요, 68,000원입니다. 68,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십시오.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한번 수급적인 부분 체크가 필요한데요. 수익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부터 해서 한 7% 정도만 생각하시고 5% 이상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바닥에서 잘 잡으신 것 같다 의견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사실 추천주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대응 자체를 종목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추천주를 드리기에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LS를 사실 하고 싶었지만 조금 참겠습니다. 지금 종목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종목 상황 좀 잠깐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띄워주시겠어요? 자, 마이너스 구간 난 게 있습니다. 헤이지인시스 네, 지금 현재 마이너스 5%인데요. 위니아만도 파업 들어갔습니다. 전면 파업 들어갔는데요. M&A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노조 총파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이탈 부분이 한 번 더 있었지만 정리 안 하겠습니다. 가져가도록 하고요. 한전기술, 삼성전기 문제 없습니다. 보유하고요. 자, SM이 또 마이너스 5%까지 갔습니다. SM을 좀 살펴볼게요. 자, SM 보겠습니다. 자, SM이요. 오늘장에서도 빠집니다. 조금, 제가 조금 운이 없었나요? 아니면 제가 타이밍 못 맞췄나요? 바닥에서 잡지 못하고 고점에서 좀 잡았다 판단이 드는 게 사자마자 좀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 SM은 또 이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바닥 라인에 대해서 항상 반등을 줬던 그런 구간이에요. 그럼 지금도 내일 만약에 빠지더라도 바로 반등을 딱 줄 수 있는 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고 신규 매수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드려보고 엑소는 제가 왜 또 굳이 팔지는 않냐면요. 손절가를 소폭 이탈했지만 팔지 않겠습니다. 가져가는데요. 엑소 앨범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 다음 주인가요? 있기 때문에 굳이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엑소 앨범 발표와 더불어 주가 흐름 다시 한번 빠르게 어떻게 상승 쪽으로 전환 나올 겁니다. SM 한 번 오르면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걱정하지 않고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다음이 제가 갖고 있는 게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코라홀딩스를 두 개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지금 25,900원인데요. 마이너스 소폭 나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2% 이상 올랐지만 지금 다시 한번 좀 빠져주면서 소폭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 지금 100원 빠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오늘 1.9% 빠지면서 100원 빠집니다. 그럼 지수의 영향을 좀 받는 거죠. 그러면 1분기 그리고 S&T 모터스 인수해서 오토바이 매출 증가되잖아요. 그런 포인트 보시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물산과 함께 삼성물산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뭐 합병을 위해서 그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니시스와 SM이 약간 문제일 정도로 마이너스가 나왔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을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코스피 낙폭을 좀 만회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6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1%대 조정받고 있네요. 두 양대지수 모두 마판 뒷심을 좀 발휘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